네, 이제 그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그 주제는 이제 전체적인 강의 개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사랑학교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생명이라는 개념과 사랑이라는 개념, 학교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세 가지 개념이 들어와 있는데 그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생명 사랑학교에서 다루는 주제가 바로 생명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생명 문화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우선 생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관님께서도 우리 시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흥의 그 시자가 사실은 낳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모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시작, 생명의 시작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그래서 어떤 생명이 시작되는 도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생명은 살아있는 어떤 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은 근데 살아있는 명이라는 건 뭘까요? 명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그 자연적인 생명의 어떤 우리 말로 해석하면은 목숨, 여기에 단순히 해당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명이라는 것은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생명은 아주 자연적인 생명의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몸이 살아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연적인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또 그 자연적인 생명보다 또 한 단계 높은 차원을 우리는 사회적인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명 정치적인 생명이라고도 얘기해요. 정치가들에게서는 보통 정치적인 생명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정치적 생명을 다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것은 바로 사회적 생명의 위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생명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아주 가장 우리의 생명의 그 고양된 상태를 우리는 도덕적인 생명이라 그래요. 도덕적인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그래서 다 살아있는 거 아니죠. 목숨만 붙어있다고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생명과 도덕적 생명으로 나아가려는 생명의 어떤 그 현상, 또 그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시흥시가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뭘 이기면서 자라나죠?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해를 향해서 자라나죠. 근데 나무가 이기는 엄청난 큰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어떤 힘을 이겨내는 거예요? 바람의 힘도 이겨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력을 이겨내는 것이죠. 중력은 뭐예요? 우리가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지죠. 이 중력, 끌어당기는, 지구가 당기는 힘을 이걸 이겨내는 힘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모든 것이 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이러한 아주 자연적인, 태어날 때 우리는 그냥 자연 생명이죠. 그런 자연 생명으로부터 사회적 생명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 생명으로 이렇게 고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늘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적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내 생명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우리가 논어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견의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급함을 보면은 내 목숨을 바친다. 우리 남산에 가면은 안중근 의사가 옥에서 쓴 글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견리사의 견의수명. 이로움을 보면은 이 이로움이 의롭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생각하고, 위태로울 때는 내 목숨을 바친다. 그러니까 국가가 위태로울 때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생명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갖추어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도 도덕적인 생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이러한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늘 새로운 생명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이렇다면은 우리 문화의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문화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명을 바라볼 때는 우리 공동의 우리 모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일구는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화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컬처라고 얘기하죠. 컬처. 이것은 사실은 경작하는 데서부터 생긴 개념입니다. 쿨투라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밭을 갈 때 밭을 일구는 것을 우리가 쿨투라라 그래요. 그래서 밭을 일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일궈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동물과 달리 다른 동물들은 사회에 적응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시흥이라는 도시를 보더라도 나날이 새롭게 우리 생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집도 우리 예전의 집과 다르죠. 아파트도 예전의 아파트와 점점 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활 세계를 만들어간다 그래요. 인간은 자연에 적응해서 살기보다는 자연을 새롭게 자기 삶의 세계로 구성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컬처, 문화의 아주 중요한 어떤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외적인 문화만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화도 일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것을 일군다, 정신을 일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정신을 일구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영혼을 일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라는 말보다는 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또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일구는 것이고 우리의 얼을 일구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생명 문화는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의 인간 현상, 삶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글을 썼지만 그 문화는 한 3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크게 우리가 나누어 보는 것이죠. 가장 인간이 지향하는 정신적 차원이 있어요. 우리 차원은 우리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그런 인텐션, 지향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아이들도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장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할 것인가는 다 지향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고유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말 안에는 그런 지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명이라는 것이에요. 명. 이 명이라는 말은 여기에 천명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실 천명이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천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공자님께서는 지천명을 했어요. 천명을 안 왔다 그랬거든요. 몇 세에 지천명 하셨을까요? 40에 지천명 하셨어요? 50에 지천명 하셨죠? 네. 공자님이 고백록을 썼습니다. 30에 15에 지약하고 15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이립하고, 이립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어떻게 서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내가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의미하죠. 30에 이립하고 40에 뭐였죠? 부록하고, 더 이상 사회적 관심, 어떤 내 개인적인 관심에 좌우되지 않고, 그 부록이죠. 50에 지천명했어요. 60이 되니까 어땠죠? 귀가 순해졌죠? 이순이죠. 그래서 70이 되니까 종심소욕 불유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 뜻대로 해도 어긋남이 없다. 이게 바로 그 우리 공자님께서 하신 고백록입니다. 아주 짤막한 고백록이지만 그 안에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록 가운데 지천명,
50에 1000명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명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공자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성현이 50에 알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뭘 알았다는 거죠? 소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소명.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즉 그분은 50에 이러한 도덕적 소명을 알았다는 것이죠. 물론 자연 생명, 사회적 생명, 도덕적 생명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그분의 그 고백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라는 것은 저는 달리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다면은 소명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사회가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그래서 우리는 직업도 하나의 소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직업을 갖는가. 이것은 내가 사회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는 계신 분들은 많은 다양한 직업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직업들은 사실은 다 사회적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00명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 일구어 나갔을 때 나의 생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 이웃의 어떤 할머니가 며칠 안 보이시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그분이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정말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느낍니다. 왜 내가 그분이 안 뵈는 걸 신경 쓰지 못했을까?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죄책감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은 하나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나의 생명성이, 나의 사회적 생명성이 더욱더 고양된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은 하나의 정신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러한 정신적 생명은 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또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처럼 어떤 그 지역 안에서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도적 차원 안에서 나의 생명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이것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적인 차원이라면은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문화를 일구는 한 이론으로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스스로 자유로운 의지로서 실현시키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나날이 일어나는 어떤 역사적인 문화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 문화를 이렇게 정신적인 차원과 제도적인 차원, 현실적인 차원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정신적인 차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정신적인 차원의 그 문화 요소를 보게 되면은 이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라는 것은 정신적인 차원은 첫 번째 그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사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야기. 모든 생명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생명이 이야기 없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고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도 하나의 서사입니다. 이거는 달리 뭐 종교에서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 설화라든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서사의 단계입니다. 이 서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주 고유한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의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만 갖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례입니다. 우리도 뭐 통과 의례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삶에서 여러 가지 의례를 겪습니다. 해마다 또 절기가 오면은 또 의례를 우리가
추석이나 설 때 의례를 행하죠. 이것도 다 우리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고유한 축제가 있죠. 뭐 개인적으로는 생일이 축제이기도 하고 또 마을의 축제도 있고요. 동네 축제도 있고 국가적인 축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함께 생명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사, 의례, 축제가 각각 지향하는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사가 지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진리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 의례가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추구하는 건 뭘까요? 이건 하나의 아름다움, 미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라고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같은 가치입니다. 동양에서도 진선미를 추구해요. 공자님은 진선미라고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 예,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문화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것을 시와 예와 악이라 그랬어요. 서양에서는 진선미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가치를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그런데 이것이 진선미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시의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또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사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리의 체계에 다가가게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이것을 이제 원리적인 차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차원에 가게 되면은 두 가지의 어떤 그 형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그 가르쳐주는 서사는 어떨 때는 비유의 형식으로 또 신화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들은 어떨 때는 아주 비유적인 얘기고 어떨 때는 아주 신화적인 설화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은 성경책을 피면은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 신화도 어떤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다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죠. 실제로 우리 이야기에서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제가 비유, 우리 뒤에 책에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토끼와 거북이는 하나의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느리지만 아주 꾸준한 사람이 있죠. 그런 이런 이소무화나 이런 비유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거기서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마다 새로운 어떤 가치들을 찾아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서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의례와 관련돼서 그런 출산 의례라는 생명,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출산 의례라 그래요. 거기에서 그 안에도 이런 서사 구조가 있습니다. 서사. 그 아이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요. 네, 태몽이죠. 네, 태몽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태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태몽을 꿔요. 근데 그 태몽은 왜 태몽을 꿀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아들, 딸 구분하기 위해서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중요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약화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가족이 이 아이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죠. 이 아이가 이 아이를 기다리는 겁니다. 한 생명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그 태몽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태몽을 통해서 아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이 세상은 하나의 세상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앞에서 생명은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이가 늘 똑같은 이 세상에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물리적인 세계는 한 세계이지만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수강생분만큼의 세상이 있습니다. 왜? 서로 바라보는 세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탄생은, 한 생명의 탄생은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고, 한 생명의 돌아가심은 새로운 생명이 저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기뻐하고 또 한 분의 돌아가심을 애도하는 것이죠. 이 생명은 우리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의 열고 닫힘. 그래서 이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안에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또 신화라는 것은 우리도 신화를 창조합니다. 신화는 옛날 이야기만이 신화가 아니죠. 이수연 학생이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일본 사람을 구하고 지하철에서 희생되었어요. 이것은 이수연 학생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화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신화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의식들을 일깨우는 것이 사실은 신화죠. 우리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 바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 신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생명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의례가 있습니다. 의례라는 것은 우리는 의례 안에는 늘 윤리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의례를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게 처음 할 때도 의례는 공자님이 이 의례를 여기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글자하고 같이 썼습니다. 입어예라 그랬어요. 예로 선다. 예로서 선다. 우리가 서 있을 때는 그냥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예로서 선다. 그것은 왜? 함께 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마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이 오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손님이 돌아가시죠. 바로 돌아가십니다. 왜냐?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정면을 마주하는 것은 그분에게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늘 마주하고 있죠. 그것은 서로를 진정으로 맞이하는 그런 자세죠. 이것은 하나의 생명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는 우리를 수행으로 이끌어요. 뭘 하는 겁니다. 수행하다. 수행한다는 것은 내가 기꺼이 그런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게 수행입니다. 동양에서는 말조차도 수행이라 그랬어요. 말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여기도 지금 말이죠. 명이라는 것은 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서명 안에 그런 말이 숨어 있다. 말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수행성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생명의식을 발현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행이라는 것은 연극적인 행위입니다. 연극적인 행위. 여기 연극하는 분 계세요? 연극 안 하는 분 계세요? 기분이 좀 우울해도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밝은 모습으로 돼야죠. 이거는 연극입니다.
우리는 연극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제 기분대로 살 수가 없죠. 우리는 매 어떤 상황마다 제 모습을 바꿔야 돼요. 제가 피곤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또 제가 우울해도 우울하지 않은 것처럼.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상대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의례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수행과 연행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가장 연행을 많이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 때 조상신이 오시죠? 조상신 정말 들어와서 잡수십니까? 안 잡수시죠? 밥은 그대로 있죠? 그래도 우리는 마치 오신 것처럼 하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오신 것처럼 함으로써 그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조상의 한 뿌리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는 자리죠. 그리고 기꺼이 음식을 함께 나누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노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연극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연극을 함으로써 뭘 배운다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 다른 생명을 더욱더 존중한다는 것이죠. 가족들 간에도 더욱더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행이에요. 우리가 연행을 많이 하는 종교 의례가 다 연행으로 되어 있어요. 연극적 행위죠. 그 행위 아니면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연극을 통해서 살아남았어요. 우리 왕릉에 가면은 뒤에 전부 다 이렇게 동물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이 뭐예요? 사실은 전부 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탈을 쓰면은 그러한 영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런 탈을 쓰고서 동물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오랜 인간의 생존의 방식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인간의 의례의 방식으로 아주 발전한 것이죠. 집에서도 막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했다 그래요. 부부싸움 하다가 누구한테 전화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상냥하게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에요? 둘 다 진실된 모습입니다. 정말이에요. 둘 다 진실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런 글을 썼어요. 나는 얼마나 많은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많은가? 정말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한 사람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는 여러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내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여러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모습을 통해서, 여러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나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관계가 없어지면은, 관계가 이렇게 손상되고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 생명은 있습니다. 자연 생명은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왜 핸드폰이 잘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다 코드예요.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는 코드라 그래요. 나 저 사람하고 코드가 잘 맞는다. 그런 얘기 하죠? 네. 어른들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 코드를 얘기해요. 코드라는 것은 서로에게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회는 그런 코드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 사회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코드가 바로 사랑의 코드다. 관심의 코드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코드를 갖는데 그 코드가 바로 이 수행과 연행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자세를 통해서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렇게 진리나 윤리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성을 발산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축제라 그래요. 여기도 그 시흥시 축제가 있죠. 많은 여기 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이러한 아주 생명의 도시에서 여러분들은 남다른 어떤 축제를 여기서 지낼 겁니다. 근데 그 축제는 하나의 역동성을 보여줘요. 우리 생명이 얼마나 역동적인가. 가장 역동적인 존재가 사람은 가운데서 누구예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뭐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그렇죠? 역동적이죠. 아무리 뛰어도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 어른들은 조금 움직이면 힘듭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도 힘들지 않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이 쉬지 않는다 그래요. 아무리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동양의 노자라는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봐라. 얼마나,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만 얘기해도 목 쉬죠. 이게 달라요. 그건 왜 그런가?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모든 몸이 자연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연성들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힘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역동성,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역동성, 또 창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새로운 창조를 해내요. 모든 사람이 고유한 어떤 창조성이 있는 것처럼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림을 그리라 그래도, 똑같은 어떤 대상을 그리라 그래도 다 모든 사람이 다 달리 그려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창조성, 이런 것들이 그 그림에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축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축제가 필요하고, 마을 단위의 축제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단위의 축제도 필요한 것이죠. 놀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 생명은 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놀기를. 우리는 논다 그러면은 어디에 이렇게 시간, 잠자는 거를 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는 것은, 그것은 적극적인 여가가 아니죠. 그래서 그 레저라는 말, 여가, 이 우리한테서는 이 빈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빈 시간이 바로 우리의 생명성이 역동과 그런 창조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늘 여가를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생명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한번 그러면은 살펴보겠습니다. 제도적인 차원은 사실은 나라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제가 살았는데요. 독일에서 아이를 키워보고, 독일의 학제에서 제가 공부를 해보고, 또 거기에 사회복지 제도에 제가 혜택을 받고, 이래 보니까 우리나라하고의 차이를 제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왜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그 나라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죠. 어떻게 존중? 우리 스웨덴 학교도 있는데,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은 오래전서부터 자기 수입에 대한 세금, 이것을 아주 성실하게 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 친구가 대학교 앞에서 헌책을 팝니다. 그런데 헌책방이 무슨 뭐 세금 계산할 게 있겠습니까? 몇 권 팔아서 그걸로 생활하겠죠. 그런데도 노트에다가 다 자기 수입을 적었어요. 나중에 그걸 세무서에 가서 그대로 성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바뀌었지만은 오랫동안 그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 생명도시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설정되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 생명도시가 성화할 것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서 정말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여기서 결정되겠죠. 이런 어떤 이념을 우리가 갖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생명도시라는 이념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 생명도시에 맞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 틀을 지금 우리가 짜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규범과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윤리라는 것은 하나의 원리적인 차원이지만 우리 삶 안에서는 규범이 필요하죠. 자율적인 규범, 그 다음에 타율적인 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범과 법을 통해서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서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풍속과 절기라는 것은 하나의 관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라마다 관습이 다르듯이 우리 이 도시에도 고유한 관습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100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100년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살면서 고유한 관습을 우리에게 여기에 정착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도시가 다른 도시와 다른 어떤 문화와 또 어떤 전통을 이 안에서 일궈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념과 정책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의 생명의 담론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하는 것도 수행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말하는 것도 행위다 그랬는데 이런 자리가 저는 참으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 담론을 만드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담론을 통해서 우리의 이념과 정책을 구성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자리가 이 사회적 차원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이것이 민주적이냐 아니면은 어떤 그 위에서 그 상명하달식으로 위에서 그냥 내려오고 우린 것을 따르는 것이냐.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갔죠. 많은 새로운 제안들을 내주시고 우리 도시가 더욱더 나은 도시로 생명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것. 이것이 다 이러한 이념과 정책의 틀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규범과 법은 아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의 규범이듯이 그것도 규범도 자율적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 우리 도시에서 특별히 더 규범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지어서 또 환경과 관련지어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이렇게 생명 사랑학교를 해나가면서 그 생명 두레라는 하나의 그 조직을 우리가 한번 구성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어떤 하나의 생명의 그 공동체가 생기게 되면은 그 안에서 생명의 규범들이 생기고 그걸 서로 권장하고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규범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너무 커지면 그 공동체가 다양한 공동체들이 생기게 되면은 공동체와 공동체들 사이에서의 충돌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 도덕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 사회는 비도덕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서로 다른 공동체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익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법의 규정으로서 그런 것을 조절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가 축제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풍속과 절기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 그런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벽화를 그렸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지만은 거기에는 아주 커다란 아름다운 벽화가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다양성 안에서 새로운 자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그냥 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의 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 다양성의 의미들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또 그것은 조화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은 다양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늘 그 조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염두에 둘 때 그 다양성이 그
그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차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인 차원으로 문화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 차원에 우리가 오게 되면은 개인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 개인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 개인은 어떻게 여기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제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했는데요. 나라는 존재, 내가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매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면은 그것은 좋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의 필요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관계죠. 그것은 사회적 관계라고 보기 힘듭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말 그 소통, 서로 이분이 갖고 있는 분명히 사회적 역할, 사회적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사실은 우리가 자기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가정을 집에서 이루고 있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전부 세 사람이 저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족들이 제 마음과 똑같습니까?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 가족을 제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저의 성숙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죠. 너네들이 나를 성인 만들라 그러는구나.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정말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부부가 바로 사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단호 부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부로부터 사회가 시작된다.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작은 그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큰 사회로 나아가는 아주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인식을 늘 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요새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관계 인식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시흥시는 뭔가 새로운 그런 관계 인식을 갖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파트 문화의 한계를 새롭게 열어가는 시. 저는 아파트에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 우리는 뭐 함께 운동하는 운동실도 만들 수 있고요. 무슨 도서관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어떤 뭐 명상할 수 있는 명상실도 만들 수 있고요. 창고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공동의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절하게 되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서로 마음을 열면은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땅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 마음 맞으니까 어디에 땅 사서 함께 살자. 그것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떠나면 그곳에도 똑같습니다. 결국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어디로 향하죠?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 나라를 잃고 다 흩어졌을 때 이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많은 유태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갈 수는 없죠. 그렇죠? 여러 곳에 가서 이제 많이 민족이 확대되었고 또 여러 민족과 또 피가 섞이면서 유태인들이 이제 다양한 다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아프리카에 있건 당신이 아메리카에 있건 혹은 북극이나 남극에 있건 당신이 발 딛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다. 정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바로 내가 살려내야 할 생명의 땅이고 생명의 공동체고 생명의 이웃들이다. 이것을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명사랑학교가 그런 점에서 새로운 생명운동, 새로운 생명의식을 일깨우는 그런 학교로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운동은 아주 작은 마을, 대한민국 시흥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지만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운동으로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맥락에 있는가, 내가 사는 콘텍스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는 관계인식인 것이죠. 그러면은 나의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여기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분별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어떤 인식에서의 분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다 중요해요. 뭐 기독교에서도 깨어있어라. 또 불교에서도 정념이라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팔정도 가운데 깨어있는 것. 모든 종교는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깨어있을 때 진정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그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늘 깨어있는 하나의 작업이다.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냥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서양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두 가지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관조적인 삶을 살고 다른 하나는 활동적인 삶을 산다. 그래요. 관조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은 잠자는 것 외의 관조적인 삶입니다. 관조라는 것은 사유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유한다. 여기서 또 제가 분별이라는 것은 사유를 얘기했는데요. 이것이죠. 가장 완성된 삶을 서양 사람들은 아주 고대로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와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의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이 있다. 작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도 그 행위라는 것이 있다. 요 세 가지가 인간의 활동적 삶입니다. 활동적 삶. 이건 여러분들은 다 하시죠. 노동도 하시고 작업도 하시고 행위도 하시죠. 노동은 사실은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일할 때 노동이라 그래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생존만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업한다는 것은 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뭐 여기를 다 새롭게 구성하고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삶의 장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작업이라 그래요.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요. 보통 아르바이트 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너 아르바이트 하냐? 그러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시간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건데 바로 이것은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창조하는 작업이에요. 생명의 현상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는 뭐냐? 이 작업과 노동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 이 행위가 이것을 종합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담론이라 그랬는데요. 담화. 이 앞에 우리가 정치적인 행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사회적인 행위, 정치적인 행위.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신 것은 더욱더 나은 생명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참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 참여예요. 어떤 사람이 사회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사람은 그냥 노동이나 작업의 수준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이 정치에 참여하십니다. 언제 참여하셨죠? 선거 때 참여하시죠. 그것은 공식적으로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의지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오신 것은 하나의 사회 참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다 그래서 누가 뭐 살해를 합니까? 살해하지 않으셔도 오시죠? 네, 이것은 내가 기꺼이 사회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돼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사회 참여입니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노동에서부터 이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적 참여가 높을수록 참여연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직접 내가 참여해서 더욱더 나은 삶의 그런 구조로 나아가도록 기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 차원에서의 문화 요소라는 것은 이런 관계인식, 내가 삶에 어떤 장에 놓여져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잘 깨어 있는가, 내가 잘 분별하는가, 이 어떤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는가, 이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세 차원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더욱더 다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안에는 이제 관계인 시간에서는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통합할 수 있는 계기들을 또 마련하고 분별 안에서 우리는 나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담화를 우리가 새롭게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담화라고 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사회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일치를 추구하고 또 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나가면서 또 일궈 나가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이제 그 내용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명 문화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생명 문화의 차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생명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또 개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이 사진 작가의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루한 강의를 들으셨을지 몰라서, 이분은 루이 슈월츠베르그라는 분인데, 우리가 여가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생명 현상이 자연의 생명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강의이고, 또 제 강의는 전체 강의에 강의를 아우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강의를 같이 보면서 아름다운 그 사진을 보면서 생명의 그 신비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When I graduated UCLA, I moved to Northern California, and I lived in a little town called Elk on the Mendocino coast. And I didn't have a phone or TV, but I had US mail. And life was good back then, if you could remember it. I'd go to the general store for a cup of coffee and a brownie, and I'd ship my film to San Francisco, and lo and behold, 2 days later, it would end up on my front door, which was way better than having to fight the traffic of Hollywood. I didn't have much money, but I had time and a sense of wonder. So I started shooting time-lapse photography. It would take me a month to shoot a 4-minute roll of film, because that's all I could afford. I've been shooting time-lapse flowers continuously, non-stop,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for over 30 years. And to see them move is a dance I'll never get tired of. Their beauty immerses us with color, taste, touch. It also provides a third of the food we eat. Beauty and seduction is nature's tools for survival because we protect what we fall in love with. It opens our hearts and makes us realize we are a part of nature and we're not separate from it. When we see ourselves in nature, it also connects us to every one of us because it's clear that it's all connected in one. When people see my images, a lot of times they'll say, "Oh my God." Have you ever wondered what that meant? The "oh" means it caught your attention, it makes you present, makes you mindful. The "my" means it connects with something deep inside your soul. It creates a gateway for your inner voice to rise up and be heard. And God is that personal journey we all want to be on, to be inspired, to feel like we're connected to a universe that celebrates life. Did you know that 80% of the information we receive comes through our eyes? And if you compare light energy to musical scales, it would only be 1 octave that the naked eye could see, which is right in the middle. And aren't we grateful for our brains that can take this electrical impulse that comes from light energy to create images in order for us to explore our world? And aren't we grateful that we have hearts that can feel these vibrations in order for us to allow ourselves to feel the pleasure and the beauty of nature? Nature's beauty is a gift that cultivates appreciation and gratitude. So I have a gift I want to share with you today, a project I'm working on called Happiness Revealed. And it'll give us a glimpse into that perspective from the point of view of a child and an elderly man of that world. When I watch TV, it's just some shows that are pretend. And when you explore, you get more imagination than you already had. And when you get more imagination, it makes you want to go deeper in, so you can get more and see beautiful things. Like the path. If it's a path, it could lead you to a beach or something, and it could be beautiful. You think this is just another day in your life? It's not just another day. It's the one day that is given to you today. It's given to you. It's a gift. It's the only gift that you have right now. And the only appropriate response is gratefulness.
if you do nothing else but to cultivate that response to the great gift that this unique day is, if you learn to respond as if it were the first day in your life and the very last day, then you will have spent this day very well. Begin by opening your eyes and be surprised that you have eyes you can open. That incredible array of colors that is constantly offered to us for pure enjoyment. Look at the sky. We so rarely look at the sky. We so rarely note how different it is from moment to moment with clouds coming and going. We just think of the weather, and even of the weather we don't think of all the many nuances of weather. We just think of good weather and bad weather. This day, right now, is unique weather. Maybe a kind that will never exactly in that form come again. The formation of clouds in the sky will never be the same that is right now. Open your eyes, look at that. Look at the faces of people whom you meet. Each one has an incredible story behind their face. A story that you could never fully fathom. Not only their own story, but the story of their ancestors. We all go back so far. And in this present moment, on this day, all the people you meet, all that life from generations and from so many places all over the world flows together and meets you here like a life-giving water if you only open your heart and drink. Open your heart to the incredible gifts that civilization gives to us. You flip a switch and there is electric light. You turn a faucet and there is warm water and cold water and drinkable water. It's a gift that millions and millions in the world will never experience. So these are just a few of an enormous number of gifts to which we can open your heart. And so I wish you that you will open your heart to all these blessings and let them flow through you, that everyone whom you will meet on this day will be blessed by you. Just by your eyes, by your smile, by your touch, just by your presence. Let the gratefulness overflow into blessing all around you. And then it will really be a good d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네, 아주 좋은 영상이죠. 네, 이 영상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것은 우리 시흥 시가 정말 좋은 천혜의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저는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다시 이 동네에 다시는 아니라 이 동네에 와서 살게 될지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에 와서 그 갯벌을 보고 또 여러 곳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가 아까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이곳을 바라볼 때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생명의 모습들이 숨어 있는지 신비로운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 이야기들을 또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서 정말 첫 번째 그 생명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무거웠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여러 선생님들은 다 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지속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도시 시흥